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아랫부분입니다. 취업자 증가, 작년 3분의 1 토막이 났다. 비교를 해보니까 3분의 2가 사라진 거네요. 그럼 비교 대상은요. 2017년과 2018년 취업자 통계가 나왔는데 비교를 해보니 2017년에는 31만 명이 늘었는데 작년에는 10만 명도 늘지 않았다. 3분의 1 토막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 만나라. 방금 전에 매일경제신문에 취업자 관련 기사를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일자리 성과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새 노영민 비서실장 직접 경제계 인사를 만나서 소통을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를 했습니다. 당당하고 투명하게 경제 활성화 위한 기업 소통을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원래 경제정책 문제는요, 정책실장이라고 청와대에 따로 있습니다만 비서실장도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을 하고 오늘 아마도 오전에 북한으로 돌아가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공개된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움직이는 자동차 모습과 방문한 곳의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 보시죠. 북경 동인당 간 김정은 북한 경제 명약 찾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북경에 있는 동인당은요, 이른바 우왕정심원으로 유명한 중국의 생약 기업인데 거기를 어제 방문했습니다. 북한 생약산업 현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시차로 북경 반점에서 시진핑 주석과 오찬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베이징 방문 27시간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일보로 가겠습니다. 금메달 지상주의의 코치가 곧 법이다. 이러니 폭력에 우리 선수들이 무방비에 노출돼 있다. 코치가 곧 법. 체육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군요. 빙상계 성폭행에 경악, 분노, 절망. 온 국민들이 이런 심정일 겁니다. 김석기 미투 일파만파 벌어지고 있고요.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문 브리핑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오늘 다뤄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조대진 변호사, 김창룡 인지대 교수, 변환봉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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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이슈들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피해 선수 더 있다. 이런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음악인데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고용, 참사, 취업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정이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개되는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동인당 둘러본 김정은, 시진핑과 북경 반점 2시간 오찬. 일단 언론에서 포착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요. 공개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지금 기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방중은 띄우더니 회담 내용은 공개가 안 됩니다. 미국 자극 안 하려 전략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내용이 돼 있어요.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환영 만찬 의제 모두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경제시찰 행보만 부각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시진핑 주석과 시간으로 따지면 7시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7시간 동안 과연 무슨 얘기를 한 것인지, 무슨 논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를 한 것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대한 생일상에 김정은 존재감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북한 제재 관련 지원 요청을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도 하기 전에 도착할 거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무엇을 논의한 건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번 그 김정은의 예. 중국 방문이 예. 상징적인 효과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이 손을 합치면 미국에 대해서 압력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이벤트 효과를 좀 많이 노린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발표문이 없는 것 같다. 예. 예를 들면은 기차 타고 베이징까지 28시간을 갔어요. 예. 3박 4일이지만 중국에 있는 건 27시간이었어요. 시진핑하고 회담을 7시간 하는데 예. 7시간 중에 6시간을 식사하고 예. 1시간만 회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역 빼놓으면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리 사전에 양쪽에 조정을 좀 했을 수도 있고 예. 가서 악수만 했을 수도 예. 있지만 이번에 가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효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그 효과를 많이 노린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경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장에 예. 중국 보고 좀 도와달라고 했겠죠. 경제 제재 해제. 예. 이거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트러블이 예.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제3의 길을 간다. 또 뭐 평화협정이다. 뭐 이런 것도 미국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거기 예.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예. 앞두고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확보한 거고 예. 중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앞두고 예. 지렛대를 확보한 거다. 아. 그래서 좀 상징적인 효과를 거둔 거지 실질적으로 뭐가 논의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이 모습만 보여주는 것으로도 미국에 보낸 신호는 충분할 수 있었다. 그런 의도를 북한과 중국이 갖고 있는 건 아니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걸 추정하는 홍콩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세계를 봅니다. 김정은, 시진핑의 대북 제재 완화 지원 요청했다. 이렇게 홍콩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ICBM 해체 등도 논의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해체 등도 논의를 했다. 진짜 이런 내용이 맞다면요. 굉장히 깊은 진지한 뭔가가 있었다는 건데 일단 홍콩 언론 쪽에서만 나오는 보도라서 100% 확인을 할 길은 아직 없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궁금해지는 것 또 한 가지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두 정상이 만나서 과연 무엇을 얘기했을까? 무엇을 합의했을까? 그러면 지금 홍콩 언론은 대북 제재 완화 부분을 좀 도와달라라고 중국에 요청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네. 어떤 합의 또는 어떤 논의가 오갈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사전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간 뒤에 이제 그 정상들이 만났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처신할 것인지에 대한 그 자문을 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더라도 중국이 뒤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을 것 같고요. 서로 이제 논의는 했지만 이제 보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그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미국에 관련돼서 이렇게 중국과 북한이 내밀하게 서로 연관돼서 상의하고 있다는 모습이 좀 구체적으로 보도가 될 경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이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 같고 또 아까 그 보도에서 나왔지만 ICBM 등 군사적 조치에 예. 관련된 요구에 관련돼서도 논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향후에 진행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도 예. 상세하게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워낙 뭐 공개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이 부분을 얘기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을 갖고 잠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중앙일보가 사진을 실었는데요. 이쪽에 사진 2장이 있습니다. 일단 한쪽은 흑백이고 한쪽은 칼라 사진이지만요. 한번 보십시오. 언뜻 보면 아주 흡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는 느낌도 좀 주거든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진은요. 이쪽에 있는 사진은 1953년 중국 방문에 나선 김일성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쪽 사진은 지난 7일 중국으로 떠나기 전 평양에서 포착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입니다. 중절모의 검은 코트 그리고 약간 동그스름하고 두툼한 얼굴까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창경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 글쎄요, 이게 연출일까요? 아니면 또 의도된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과거에는 예. 사실 핵과 경제 병진 시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예. 한반도 평화 시대와 관련된 협상 이후에는 예. 지금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 발전에만 올인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드러난 것은 불과 저 통인당 둘러본 요 내용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입니다. 뭐 만찬했다, 오찬했다 이런 그래서 적이 지금 없습니다. 아까 나온 그 홍콩 언론 또 내용을 잘 보면 우리나라 언론처럼 회담 내용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똑같이 추측성 내용으로 한반도 추정이 많이 들어가 평화라든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대북 제재 완화 이런 내용들로 다 채워놨는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미 이제 이런 보도나 내용을 보면 북미 회담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임박한 북미 회담에 앞두고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어떤 협상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연출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복장이나 이 모습도 좀 뭔가 이거 북한 내부를 향한 신호인가요? 주민들을 향해서? 내외부 다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의 이 겉모습은 그 리더십하고도 상징적으로 나타나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저는 유심히 본 의도된 계산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죠. 변환봉 변호사. 네. 올해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마치 어느 서방 국가 지도자가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한 북한 내에서는 이 김일성은 신격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거는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좀 읽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북한 방송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는데 일단 그 신년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김정은이 그 바라고자 하는 것은 정상국가 이미지에 대한 갈망일 겁니다. 더 이상 3대 세습이라든가 독재 국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느 서방과 같은 정상국가의 이미지다. 집무실에서 앉아서 신년사를 하는 모습이야말로 여느 정상들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역시 북한 내부의 통제력이라든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의 이미지를 또 한 번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사진을 배치하면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김일성 주석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역시 우리 지도자는 김일성의 3대로서 우리가 여전히 그 공경하고 여전히 그 통치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신년사 집무실의 뒤에 걸린 커다란 그림에도 김일성이 등장을 합니다. 정상국가 이미지와 아울러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체제의 공감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저런 모습은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혈맹과의 관계는 김일성 주석 이래로 여전히 강조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이런 이제 북미 대화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믿을 것은 중국
중국밖에 없고 혈맹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따져갈 것이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고시어 보면은 예. 우리가 한반도 중재자로,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요하면서 우리가 평화와 함께 예. 우리가 주도권을 갖겠다고 하겠지만 결국 국제 문제는 결국 안보와 힘의 논리, 실리가 되다 보니까 예. 결국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중국 시진핑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뭐 이런 사진 한 장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언론들이 너무 좀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나오는 정보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 체제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잠깐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석기 선수와 관련된 내용 계속 기사가 쏟아지고 있네요. 경향신문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사. 젊은 빙상인 연대, 빙상계 성폭력 피해 선수 더 있다. 더 있다는 폭로가 또 나온 겁니다. 가해자 공개 기자회견 준비. 그리고요, 조재범 코치와 합의한 일부 피해자들은요, 이런 성폭력 폭로가 있은 뒤에 합의를 취하했습니다. 합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심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도 빙상계 실세들에게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에 시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젊은 빙상인 연대가 밝혔습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빙상계의 이 실세들. 내용 더 있습니다. 심 선수를 제외한 3명의 선수는 조전 코치와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 선수가 조전 코치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음을 바꿔서 합의를 취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예. 더 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과연 심 선수 한 명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진짜 스포츠계에 예. 뭐 오래전부터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심석희 선수가 저렇게 6살부터 저렇게 예. 이렇게 노출이 되고 예. 또 락카, 예. 선수촌 락카 예. 뭐 예. 이런 데서까지 대학 이런 데서까지 예. 저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거는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고 공분을 참 참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히 쇼트트랙 같은 거는 1대1 지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밀착돼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지 계속 또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봐요. 그루밍 성폭력. 예. 왜 교회 성직자하고 신도들 간의 신뢰관계나 그 존경심을 이용해서 성폭력하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가 코치가 어린 선수들을 저렇게 하는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천인공노할 범죄인데 그동안에 선수가 그거를 예. 폭로를 하면 예. 개인적으로 자꾸 매도를 해버렸으니까 폭로를 못한 거죠. 이번에 심석희 선수가 다시 이렇게 폭로를 한 것도 그 범죄자가 예. 코치가 지금 그 합의문을 계속 다른 피해자한테 받아냈잖아요. 예. 심석희 선수만 빠지고 다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2심에 가면은 그 합의문 갖고서 또 집행유예로 또 나오게 되면 예. 또 빙상계에 또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를 하면 심석희 선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또 피해의식, 예. 나만 억울하다는 피해의식, 그리고 예. 또 그 팬이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예. 심석희 선수가 지난번에 예. 그 미투 한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용기를 얻었다. 나한테 힘을 줘라.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심석희 선수가 했다는데 대단한 용기죠. 그러니까 어제 문화체육부 노태강 차관이 예. 뭐 사과를 했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사과하는 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나오자마자 바로 사과해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 사과는 무지하게 빨리 해요. 그 펜션에 사고 나도 유은혜 예. 장관이 하루 만에 또 그 사과하고 전수조사한다더니 이것도 바로 사과하고 조사한다는데 예. 진짜 대책이 뭔지 예. 뭐를 근본적으로 바꿀 예. 건지 여태까지 다 알고 있었던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도 무책임하고 협회도 무책임한 거예요. 미국에는 왜 그 성폭력 그 예. 뭐 무슨 주치의 하는 사람은 그렇죠. 360년형을 내리고 그 단체 협회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단 학교 총장도 예. 날라가고 했는데 예. 우리는 다들 지켜보고만 있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개인 문제가 돼버린 거죠. 모두가 저는 반성해야 될 어른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 어른 모두가 반성해야 되면서 공분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과 관련해서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보도인데요. 북중 4차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공감대에 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공감대. 그리고요. 시진핑, 김정은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하기로 노력한다. 이런 합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북한 비핵화 입장 견지할 것.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요. 한반도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김정은 북미 2차 정상회담 성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5가지의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글쎄요. 기존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을 반복한 부분. 그러니까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아까 저희가 논평에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이 북한 뒤에 있다라는 부분을 확실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보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국가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성폭행 폭로 심석희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임상혁 변호사가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군요. 국가가 관리하는 선수촌에서 범행이 이뤄졌다.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 개인의 비리로 넘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요. 범행은 국가가 관리하는 선수촌에서 벌어졌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통제된 시스템에 선수 넣어두고 그 안에서 범죄 벌어지면 나 몰라라. 국가가 절실하게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선수들은요. 대들어봤자 손해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국가가 관리하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인은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뭐 이게 개인의 그냥 개인 간의 일탈로 이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그 전문적인 기관 아닙니까? 네. 선수촌이라는 공간에서 그렇죠. 일어났던 거고. 여기 있는 대로 통제된 시스템입니다. 그 안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일반 사인의 그런 그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갑을 관계에 있는 그 지위 관계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봤어야 될 그런 책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장기간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면 어느 정도 관리하는 책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심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왜냐하면 뭐 지금 심석희 선수만 하더라도 17세부터 거의 한 4년 넘게 이런 그 고통을 당해왔는데 아마 선수들 사이에서는 소문은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말해봤자 네가 어떻게 그 공고한 갑들의 그 지위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이런 그 회의감 때문에 폭로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입장, 국가에서는 선수들의 그런 안이라든지 처우보다는 메달의 색깔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이 여기 기사에 있어서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소송 제기한 선수 불이익당해도 연맹과 대한체육회 방관하기만. 변호인의 말입니다. 여기에 뭔가 좀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올림픽 하나를 위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냥 이 자리까지 잘 살아있어준 저 자신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고소장을 좀 확보되는 대로 저희도 준비를 할 거고.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심석희 선수의 저 발언이 지금 들어보니까 의미심장하네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있는 내가
대단하다. 스스로. 저 말이 그때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런 의미로 들렸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창희 교수님.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데요. 이제까지 살아온 저 자신에게 감사하다.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 선수와 경쟁하기보다 오히려 감독, 코치나 이런 스텝으로부터의 점여오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런 여성으로서 감당해왔다는 것이 살아온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 심석희 선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 보는 사람들은 전후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의아심을 갖지만 본인의 처지에서는 그야말로 절박한 그런 호소를 한 것이죠. 저는 아까 이제 국가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칫 국가의 책임이 이렇게 해버리면 뭉뚱거려서 책임이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선수촌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체육회, 개인 빙상연맹 이런 곳에서 바로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관리, 견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줬거든요. 그런데 어디에도 선수는 호소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실패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사과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안심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서둘러 사과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면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문체부나 대한 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저는 보면 이 민간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자기네들 스스로의 조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3의 기구가 형성이 돼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얼마 전에는 컬링 선수들이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쇼트트랙에서 일이 벌어졌거든요. 과연 체육계, 이른바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금메달 리스트도 꼼짝 못하는 쇼트트랙 주종 관계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통 초등생 때부터 개인 코칭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절대적인 갑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도자에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선수들은요, 구타를 당해도 저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은요, 자식의 장래를 걱정해서 부당한 현실을 알더라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에 있답니다. 절대적 갑과 눈을 감는 을. 지금까지 이랬던 거군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고 그 안에서 썩을 대로 썩은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 변호사. 정부 앞으로 할 일 많습니다. 이 내용 보면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정부에서 관심을 가졌던 건 기존에 메달을 몇 개 따느냐, 메달의 색깔이 무엇이었느냐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든가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면 어느 종목에서 몇 개의 메달을 따고 몇 가지 성적을 내고 우리가 세계에서 종합 묘지를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지침이 내려가게 되죠. 그럼 대한체육회라든가 산하 간부 단체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선수들을 닥달을 해서 그 성과를 이뤄내기만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금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성적 지상주의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몇 위를 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나라의 국격은 올라가겠지만 그것이 선수들과 국민들의 인생에 달라지는 면은 아닙니다. 조금 선수들이 즐기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국민들도 그 경기 자체를 그대로 즐기는 모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가 너무 우리나라가 종합 4위를 했다, 종합 5위를 했다, 몇 년 연속 세계 10위권을 했다.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너무 성과에만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스포츠 자체를 즐기고 그 자체를 우리 국민들도 이제 색깔이 아니라 동메달을 따도 충분히 박수를 칠 수 있고 넘어져서도 끝까지 완주한 곳에 박수를 칠 만한 국민들이 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성적보다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면은 이런 어느 정도 환경 조성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대한체육회에서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합쳤던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너무 성적만 연연하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만 되면요, 뭐 세계 10이다. 이번에는 금메달을 몇 개 딸 수 있다. 이 얘기만 아주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10위권,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자꾸 느끼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 이번에도 역시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천군 의원들, 군 의원들 얘기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손톱에 긁혔다더니 CCTV에 잡힌 주먹질. 가이드 폭행 박종철 의원, 예천군 의회는 제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폭행을 했는데 해명이 손톱 긁은 정도였다. 이렇게 나왔으나 CCTV에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요, 저희가 그 CCTV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면요, 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이제 버스 앞자리에 타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일부 의원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손톱으로 긁은 게 아니고요. 사람을 구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저렇게 사람을 쓸 때 뒤에 계신 분들이요. 일부 뭐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습니다. 보다 못한 버스 기사가 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자, 윤영골 전 대표님. 네.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 기초의원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 민의가 준 돈으로 해외 연수를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저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국가 망신이죠. 저 외신들은 저 재밌다고 그 일본, 미국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저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저렇게 가이드를 폭행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글쎄요. 선진국 같은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닐까요? 그건 뭐 상해 중에서도 저 때리는 거 좀 보시면은 손톱에 지나가다가 뭐 손살에 치다 긁힌 게 아니라 상해도 아주 큰 상해고 저 잘못하면 저 맞아 죽을 정도로 저 살인미수가 될 정도로 제대로 좀 때리고 있잖아요.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화면에 보면 뒤에 앉아서 그 등산복 같은 거 입은 분이 의장이에요. 군의회 의장. 저분이 말렸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손짓 정도 하는 걸로 그냥 그치고 마네요. 맨 나중에 그 운전기사가 나중에 말리고 나니까 맨 나중에 끝날 때 와서 좀 말리는 줄 처음에는 계속 눈 감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정도 그 군의 예산, 군민들의 혈세, 나라의 혈세를 갖고 그 외유 간 사람들이 출장 목적에 좀 합당하게 하는 건 고사하고 여행 다니다가 저렇게 패싸움까지 했다는 거는 정말 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의회 의원이 9명인데 또 군 또 의회 사무직이 또 4명이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마구 쓰이고 그나마 쓰인 것도 제대로 좀 보고 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싸움이나 하고 또 뭐 그 도식 의원 같은 분은 노래방 도우미 불러달라고 또 찾았다잖아요. 요거 그럴 정도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창피한 일이다. 근데 저게 문제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 방안이 저 군의회 의원들이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같이 다 한패들이거든요. 저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좀 시간만 흐르기 기다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뭐 예천군 의회 쪽에서는 이제 제명 뭐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또 이 사태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게 예천군 주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은 어디 가서 제가 예천군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예천군 의회 주민들 전원 사퇴하라. 분노 폭발이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종철 의원 주민 소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천군 의회 의장 의회에서 박재명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 경비는 전액 반납하였으며 남은 제8대 예천군의회 임기 중에는 해외 연수를 계획 및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 후 저는 의장직을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를 하고 싶으나 군의회의 경우에 타기관에서 수습이 불가하므로 조속히 사건을 수습 후 절 내려놓겠습니다. 네. 변환보 변호사. 네. 일단 이 문제가 된 이 박 의원에 대해서 의회, 군의회 차원에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네. 제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방자치법상 의원이 품위 유지 의무에 예.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징계에서 이제 가장 효력이 강력한 것이 제명인데 예. 제명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의원이 안 되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근데 이제 다만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회 의원, 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천군 의회 9명 중에 6명이 그 해당 박 의원의 제명에 징계라는 것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제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아마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예. 있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예천군 자체도 크게 신뢰를 저하시킨 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6명 이상 그 나머지 8명 모두 다 합심해서 제명을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 만약에 예천군에서도 예. 재정 자립도가 15%밖에 예. 안 되고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 다른 여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많은 1인당 뭐 500~600만 원의 예. 그 해외 연수비를 책정했던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예산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명 조치가 뭐 안 되거나 뭐 늦어지거나 그러면 또 여론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천군 의회 군 의원 다수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나 어떤 조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당 차원에서는 그 박종철 부의장이 만약에 예. 뭐 탈당하지 않았다 한다면 즉시 제명 등의 조치를 예. 취했었겠죠. 당에서의 뭐 제명을 취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 일단은 군 의원들의 한번 의견을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건이 무마되길 기다리면서 군의회 의원들이 그냥 제명이라든가 징계에 있어서 미정미적된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당처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의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종철 그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계를 냈다는 얘기도 나와요. 예, 탈당을 해서 현재는 무소속으로 예. 바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도 이제 6명 정도가 아직 한국당 의원으로 알고 있고 워낙 예. 정서 자체가 경북이다 보니까 조금 한국당 의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 일단은 그 6명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본 후에 예. 그분들이 뭐 제명이라든가 징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된다면 당 차원에서도 조금 더 압박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시환 교수님, 사실 그동안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요, 기초의회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 얘기가 계속 논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란 속에서도 계속 유지돼 왔거든요. 자, 이번에 이런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이슈가 또 불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기초의원 무용론에 대해서는 예. 많이 논란이 돼 왔죠. 예. 심지어 기초의원에 대해서만큼은 그러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라. 사실 이 이야기 중에서 예.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 이야기가 빠져 있는데요. 기초의원들의 공천권 행사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안에서 새는 쪽박을 뽑도록 공천권을 준 사람들은 바로 지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9명 중에서 7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부의장 문제를 일으킨 부의장은 바로 탈당계를 냈다고 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저는
공당의 책임에서 좀 면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예. 어느 당이든 간에 예. 이런 사회적으로 큰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와서 예. 지금 지역 주민들은 저는 사퇴하라고 하는데 예. 단 한 명도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천권 행사를 없애자고 각 당마다 전부 다 공약을 내걸었지만 예. 선거 때가 되면 이 공약을 내걸었다가 예. 막상 이 선거철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약을 회수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천권을 지금 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지 못하고 예. 국회의원을 소위 말하는 심부름꾼 정도 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예. 이런 민의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뽑힌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이 굉장히 큰 것이죠. 조대니 변호사. 이 부분은 이제 기초의회에 진출한 그 의원들의 이제 자질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과연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의원으로 뽑힐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 자꾸 또 나와요, 지금. 일단 기초의원들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다수의 의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다만 이거를 선거 과정에서 공당에서 이제 걸러줘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 의원들의 이 입김에 의해서만 이제 공천이 되다 보니까 예. 자질이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뽑히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사건 관련해서는 군 의원 개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겠지만 이 의원을 공천했던 그 자유한국당에게도 한번 책임을 묻고 입장 표명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당 당사자 군 의원이 그 전에도 또 전과가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천하게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유한국당 측의 그 책임은 있는지 예. 관련된 입장을 조금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은 공분을 사는 소식을 자꾸 전해드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관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얘기가 오늘 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군요. 동아일보입니다. 서울시 새 시무식 때 미스터 프레지던트란 음악을 틀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장이 등장하는 시무식인데요. 일단 음악 좀 들어보시죠. 이 음악입니다. 굉장히 뭔가 좀 웅장하고요. 어떤 큰 지도자가 입장할 때 틀게 되면 딱 어울릴 만한 그런 음악인데 그 예의가 좀 있습니다. 이 음악은요. 대중음악계에서 문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작곡가 김영석 씨가 2017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 행사를 지켜보다 음악을 헌정해야겠다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등장할 때 나오는 제대로 된 음악이 없는 것 같아서 본인이 작곡을 해서 그 음악을 헌정을 한 겁니다. 그때 발표한 곡인데 이 음악을 서울시 시무식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음악이 틀어진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이 지금 기사가 있군요. 이 내용 보면 김영석 작곡가의 문 대통령 헌정곡인 셈인데 일부에서는 이 음악이 서울시 시무식 때 틀어지니까 골룡포를 훔쳐 입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골룡포. 조선시대 왕이 입는 복장이었죠. 이런 거고요. 그러다 이제 박원순 시장은 사과했습니다. 제 불찰이다. 이거는 직원들이 좀 잘못한 거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속내,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이거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예천군 의원이나 심석희 선수 예. 사건을 우리가 공분을 했잖아요. 예. 이건 공분은 아니고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소라고 하죠. 실소. 예. 예.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대권 욕심이 많은데 예. 지금 대권에서는 후보에서 자꾸 지지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아직 뭐 기간 남았지만. 그래서 현직 시장했을 때 대통령 기분 한번 내보자. 예. 뭐 그래서 했다는 좀 실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해프닝이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예. 뭐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에 대권 행보를 계속 해왔고 예. 또 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하고도 또 인력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좀 많이 또 해왔잖아요. 예. 또 뭐 삼양동 옥탑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친노동 행동이라든지 예. 대권 행보를 좀 많이 해왔으니까 예.
참모진들이 예. 박원순 시장한테 허락은 안 받았더라도 그런 잠재적으로 예. 대권을 향한 좀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에서 뭐 좀 허수음이 나오긴 했는데 예. 박원순 시장이 다행히 뭐 작곡가 김영석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그래서 뭐 잘 끝난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은 서울시장으로서 예. 좀 서울시 일에 좀 더 몰두했으면 이 미스터 프레젠트 곡이 10번 틀어져도 이게 뉴스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서울시보다는 예. 딴 쪽을 많이 봐왔으니까 이게 예. 뉴스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인데 이게 대통령을 꿈꾸는 서울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저 행사를 준비했던 서울시 관계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뭐 해프닝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준비한 사람은 어떤 의도에서 그걸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설마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골룡포를 훔쳐 입을 생각으로 이렇게 올렸겠습니까? 골룡포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예.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사안이겠지만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 이걸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흔쾌히 쓰라고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시작하는 차원에서 봐야지 예.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뭐 그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다, 대권만 생각하고 있다 예. 이렇게 조금 틀어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러시겠죠. 이건 내 노래니까 쓰지 마. 절대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아무튼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는 내용이라 저희가 소개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세원 교수, 고인이 된 임세원 교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망상 때문에 임세원 교수 살해. 심신미약 감형되는 건가? 이런 제목입니다. 경찰은요, 피의자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답니다. 조울증에 따른 망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망상이란 이유로 이게 또 처벌이 약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톡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살해범 박 씨가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제 검찰 송치 장면 함께 보고 오시죠. 임세원 교수 왜 살해하셨습니까?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수사에 제대로 협조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경찰은 박 씨가 정신질환으로 망상에 빠져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박 씨가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 병원이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과거 박 씨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적이 있는데요. 이에 가족들이 박 씨를 조울증으로 20일간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박 씨는 그때 병원 측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병원 주치의였던 임 교수를 향해 박 씨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경찰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씨가 치료를 받은 조울증, 어떤 질병일까요? 기분이 들뜬 상태인 조증과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는 우울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정신질환인데요. 정식 질병 명칭은 양극성 정동장애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특히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계상으로 보면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편인데요.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1.2%,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의사협회는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경우 재범률이 65%로 전체 범죄자보다 높은데요. 이로 인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는 필요하다는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도적 개선 어떤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국회에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외래 치료를 명령을 내리거나 퇴원 사실을 지역센터에 알릴 수 있는 건데요. 퇴원 이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고려한 처벌을 내리되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료가 우선이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변한봉 변호사. 망상으로 인한 범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감형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범행 순간에 그 사람이 도저히 스스로 억제할 수 없었던 어떤 정신적인 충동이라든가 망상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의학계 그 의견도 저희 많이 반영을 하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범행 전에 계획적으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었고 면담 시작하고 3, 4분 만에 바로 범행을 했다는 것은 다소 계획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와 뭐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망상이 시작되고 환청이 시작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심신미약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모든 그 정신질환자들이 24시간 내내 심신미약의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도구를 준비를 하고 어떤 물건을 준비를 하고 가서 계획을 짰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뭔가 범행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적인 범행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이고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의견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다음 소식을 볼 텐데요. 화면에 사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반려견 키우시는 가정 굉장히 많은데요. 반려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요. 저희가 좀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저기에 개가 한 마리 죽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뭔가가 늘어져 있죠. 자, 지난달 말 발견된 모습인데요. 한 빈집에서 개가 죽은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굶어 죽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곳곳에 장판이나 가구를 이 개가 갉아먹은 흔적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버려진 빈집에서 개 주인이 방치를 해서 그대로 굶어 죽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8일 정도만 해도 이 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방치가 됐고 이렇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빈 채 주인은 떠났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동물보호단체가 고발을 했고요. 지금 경찰은 견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18층 오피스텔에 강아지 3마리를 누군가 던져서 추락산 일도 있었죠.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이 시대. 그런데 이런 대우, 아무리 동물이지만 이렇게까지 대우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천영 교수님. 이게 글쎄요. 동물이잖아요. 물건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무책임한 인간이 생명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이 지금 반려동물 시대에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일부의 사건이긴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허술해서 저런 동물단체 연대 같은 데서 고발하는 이런 정도라서 아직도 뭔가 많이 부족한 이런 현실을 느낍니다. 지금 많은 가정에서는 이 강아지나 개를 키우면서 거의 뭐 가족처럼 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동물이 죽었을 때는 장례식도 치러지는 가정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본인이 키우겠다고 데려와서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들고 18층 높이에서 던지고 인간이 잔혹한 건가요? 아니면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냉철한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 내용입니다. 기사 이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윤도환 2호
여현호 언론인 출신 청와대 직행 논란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정홍보수석, 그다음에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임명이 돼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직전까지는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와대로 직행하는 게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한겨레 신문 출신이라서 그런지 한겨레 노조는요. 언론인 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입장까지 표명했고요. 그리고 윤도한 수석 임명 때도 MBC 노조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언론단체 현직 기자 청와대 직행은 언론윤리 위배되고 국민 신뢰 훼손이다. 이렇게 기사를 달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의 패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언론관이 많이 걱정입니다. 예. 국가의 수준은 권력과 언론이 얼만큼 균형을 잡느냐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 제퍼슨 얘기했잖아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예. 택하겠다고. 그럴 정도로 중요한데 예. 이게 지난 정부에 이어서 예. 지금 정권도 그 쉽게 언론을 이용하고 버리려는 습관을 좀 못 버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뭐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언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예. 우선 써먹기 좋잖아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또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MBC나 저 예. 한겨레에서 주로 정부를 도와주는 또 사설도 쓰고 했던 사람을 뭐 도와주다기보다 아무래도 좀 정부 쪽에 좀 한쪽에 이해를 하려는 사람을 이해를 하는 쪽. 우선 언론을 이해하고 하는 게 우선은 편해서 예. 좋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예. 그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언론이 예.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하지만 언론은 그렇습니다. 좀 공격적입니다. 청와대 출입을 100명이 하면 예. 한 사람이 특종하면은 99명은 낙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의겸 대변인도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매일 따지잖아요. 오히려 있는 거를 밝히기 전에 뭐 청와대 비서가 뭐 육군 참모총장 만나러 간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예. 그거보다도 홍보 전문가가 필요한데 예. 좀 그런 돌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도 예. 그 언론 출신이 예. 청와대 가서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예. 가서 입지는 약하고 예. 뭔가는 해야 되고 하다 예. 보니까 좀 과격한 돌출 발언을 많이 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예. 제일 큰 거는 이제 언론의 워치독 기능, 감시견 기능이 이제 자꾸 끌어다 쓰면 약해지는 거죠. 그런 예. 의미에서 이거는 저희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척결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 편 예. 언론인을 또 갈라치기 하는 이런 모습이라 저는 아주 나쁜 선택이라 봅니다. 조대진 변호사.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에 있다가 바로 그만두고 바로 청와대로 들어간 일이 있었거든요. 몇 차례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은 굉장히 비판하는 논평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정부가 바뀌었으나 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당시에 비판을 했었고요. 예. 이번 인사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예. 일단 필요한 사람이면 예. 당연히 못 갈 건 아닙니다. 현직 예. 기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정부 철학과 맞고 그리고 그 일을 능히 잘 해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데려다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 직책이 또 이제 그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고 그리고 또 대변인 국가 소통수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이 정부에 조금 이제 독립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번 인사 보면서 조금 예. 아쉬웠던 부분이 부른 그런 언론인을 바로 부른 청와대도 조금 아쉽지만 부른다고 낼름 가는 그 언론인도 조금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소속 언론 노조가 저렇게 약간 지적을 하는 그렇죠. 입장을 그래서 내놨어요. 뭐 권한유착이라는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독립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부를 대하고 기사를 쓰겠지만 뭐 일부에 있어서는 이런 그 정부의 인사들 계속되어진 이런 인사들 때문에 언론계가 이렇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이번 인사를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가 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국민의 그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덜어주려면 이런 부분을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희 교수님, 사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이제 그 소속 언론사 노조들이 입장을 표명한 거는
언론사에서 퇴직을 한 뒤 뭐 한참 정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청와대로 갔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만두고 청와대로 옮겨갔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이번 처음이 아니고요. 예. 이미 한국 언론 역사를 보면 이 언론계와 권력 사이에 예. 이런 쓰고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예. 유착이라고 그러죠. 예. 한국형 권한 유착이 단절되지 못하고 이 소위 말하는 촛불 정부에 와서도 이렇게 지속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한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하면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감시 견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되는 서로 역할이 다른데 예. 이런 식으로 서로 자리를 오고 가는 식으로 예. 그것도 언론 윤리를 존중해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을 때 지금 노조 같은 데서는 유감 성명을 발표했지만 가는 자는 영광을 찾아갔을지 몰라도 남은 자는 실망과 또 권위 실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많은 그 부담을 언론기관은 앞으로 아마 의용 매체로 불리는데 그 언론 노조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형 권한유착은 계속돼야 될 전통이 아니고 반드시 단절시켜야 될 그런 잘못된 폐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변환봉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도 뭐 현 정부도 여기서 참담하다라고 상당히 큰 비판을 했었는데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뭐 거기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부에 있어서는 우리는 의도가 선하고 절대 언론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언론 장악에 대한 의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도는 선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그런 독선과 독조가 너무 강한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예. 잘못된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의도가 선하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는 인식이 너무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설명이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송 중에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톡을 진행하는 중에 그 내용 중에 피의자 박 씨가 가족들에 의해 강제 입원됐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요. 가족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를 입원시킨 것이다. 이 내용이 정확해서 저희가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취업자. 아까 일면 기사에서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그 내용이군요. 24조 쓰고도 고용 참사다. 일자리 질도 나빠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가 9만 7천 명. 금융위기 후 10만 명 아래 첫 추락된 일입니다. 세금 들어 공공일자리 효과 한 달뿐이다. 그리고 주 36시간. 그러니까 좀 질이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죠. 취업자는 72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세금으로 늘린 일회성 일자리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지난해 일자리 통계를 말하는 건데요. 11월에 끝난 정부 일자리 사업이 많은데 그러자 12월에는 고용이 급감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늘린 일회성 일자리의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골 전 대표님. 예. 일자리 참 큰일입니다.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일성이 일자리 정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9만 7천 명밖에 안 됐어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말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좋아진다고. 연말까지 기다렸더니 지금 뭡니까? 참담한 실적이에요. 2007년은 박근혜 정부가 한 4개월 했기 때문에 글로 넘길 수 있지만 이번에 나온 실적은 200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모든 거를 처음부터 다시 진단해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요. 그제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퇴근에 귀가를 하던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는 바로 진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료 소방관들 연락을 해서 그 동료 소방관들도 서슴없이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금방 꺼졌고요. 별다른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참사를 막은 겁니다. 바로 인천 중부소방서 송현 안전센터의 소방관들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나쁘고 못된 사람들 참 많지만 이런 분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